네, 현재 시간 2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보합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으로 매수가 쏠리는지 확연하게 보이죠?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무엇일지 긴급 진단할 종목 3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대표와 3가지 상황실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로 바로 만나보시죠. 두산 밥켓 500만 주의 블록딜 소식 때문에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블록딜이라는 단어 되게 무섭잖아요. 저도 주식 방송을 시작하고 제일 처음 봤던 블록딜이 셀트리온이었나요? 그때 하도 계속 외국계 증권사에서 블록딜 이야기 나오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일단 국내 증권사 4곳이 500만 주 블록딜을 단행했습니다. 이유는 뭐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공매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요 4개 증권사가 980만 주인가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산 그 바켓의 종가가 34,500원인가? 34,800원이네요. 예, 34,800원으로 주식 스와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누군가 팔 것이고 누군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격, 그때 당 종가 기준으로 금액이 아래에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된 비용을 보상을 해주고 그것보다 위에 있으면 증권사가 이 4개 증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아까 34,800원이었는데 어저께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41,6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증권사는 손실이 거의 한 20%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처리하기 위해 손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일단 절반 가까이를 손절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기간 틀에 다른 쪽하고 해서 물량을 던지게 된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뭐 오르진 못했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꽤 많은 금액을 좀 받아가게 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밥켓 당시 기준가가 34,800원이었다라고 해주셨어요. 최근에 두산 밥켓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4만 원 위에까지 올라온 상태여서 일단은 절반가량을 블록딜 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근까지 오늘 블록딜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두산 밥켓의 주가는 정말 좋았어요. 뭐 고공행진한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었는데 실적을 등에 업고 좀 순항을 한 거였잖아요. 그럼 이런 블록딜이라는 거를 빼놓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두산 밥켓은 돈을 잘 벌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았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이 4개 증권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앞으로 하락할 거야라고 보고 있었으면 굳이 급하게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죠.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블록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최근에 두산 바켓만 올라온 게 아니라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올라왔거든요. 이들이 올라온 거는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도 좋았고 두 번째는 건설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은 뭐 희망사항 플러스 실제 곧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언젠간 오게 되겠죠. 그렇죠. 곧 끝나면은 거기에 재건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뭐 관련된 중장비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네옴시티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관련된 인프라 투자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공장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하고 있고 그러면 들어가는 건 글싸게 중장비거든요. 근데 미국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두산 밥켓이 상당히 점유율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이번 이슈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할인이 너무 많이 했어요. 10% 정도 할인을 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거지만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라면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블록딜 소식에 투심이 얼어붙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던가 모건 스탠리가 매도 상위 창구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일 거라고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두산버켓의 오늘장 급락을 기존 보유자들 그리고 신규로 보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세우는 게 좋을지 전략 짚어주시죠. 일단 저는 지금 전 여전히 목표가 4만 5천 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서 이쪽 섹터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인프라코 주가가 뭐 급락세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두산 밖에 또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한 3만 3천 원 정도를 주요 지지선으로 놓고 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우 좀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본인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증권사 지들이 손해 보니까 할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틀린 거 아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화가 나시겠지만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하락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럼 냉정하게 좀 판단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내가 갖고 있으면은 지들이라는 표현보다 더 심한 표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죠? 네. 왜냐면 나는 두산버켓의 실적을 보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최근의 분위기를 본 거지 너희가 블록딜할 것을 예상하고 사진 않았기 그쵸.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런 변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 회사 자체를 봤을 때는 이들이 판 이유조차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들고 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목표 주가 45,000원 유지하겠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인적 분할입니다. 이수화학이 이 소식에 또 급락을 보여주는데요.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부분의 인적 분할이 발표가 됐어요.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이수화학이 원하는 것,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조금 일원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제 현재 화학 부분이 있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배터리 사업 부분, 신사업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좀 이제 사업이 그러니까 한 회사에 여러 사업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뭐 하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본연의 사업부의 별도 사업부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약간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성장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다만 이제 분할 비율이 8대2 정도 돼요. 내년 5월 1일로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내년 3월에 주주총회 통과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라서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약간의 실망감이 좀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게 최근에 OCI도 인적 분할을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수화학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뭐 배터리 업체들의 그 물적 분할 이야기 네.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하게 해달라, 오히려 인적 분할을 원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상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이 나온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은 오히려 발표 나고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네. 물론 뭐 OCI의 경우에는 중국의 폴리실리콘 시장 이야기도 같이 겹쳐지긴 했지만 이렇게 되니까 전 혼란스러워요. 인적 분할 그동안 좋게 봤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주식은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적 분할을 발표한 그 OCI,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것은 주주를 위한 내용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주주를 위한 내용보다는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오너의 지배 구조를 좀 강화하기 위한 또 알짜 사업 부분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분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수학은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 2의 분할이거든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80%는 이수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20%만 2차 배터리 관련돼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배터리 사업부 성장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성장을 시킨 다음에 분할을 시킨 다음에 상관이 없는데 성장을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분할을 시키니까 결국엔 남는 거는 이수학밖에 없다는 것이죠. LG 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LG 화학보다 더 많았잖아요. 네. 더 많았는데 그 많은 거에서 아예 기존 주주들한테 단 한 1주도 주지 않고 네. 상장을 해가지고 그 이익을 다 LG 화학에 가져가 버린 것이고. 완전 배제시켰죠. 그쵸, 배제시킨 것이고. 이거는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물론 분사시킨다 해서 안 키운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키우고 나서 파이를 나눠 가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실망 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성이 완전 가시화된 단계에서 인적 분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그렇죠. 실망스럽지 그렇게 않을 되면 텐데. 만약에 8대 2가 아니라 네. 뭐 5대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좀 큰 회사에 편입이 돼서 사업을 핀 다음에 나가길 원하는 것이지. 네. 갑자기 이렇게 딱 나가서 거기서 독자 회사 생존하는 것을 리스크를 조금 안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실망스럽지 않았겠느냐. 타이밍도 그렇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수학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셈법이 또 복잡해지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그냥 5대 5로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알짜배기는 주가 오르고 네. 알짜배기 아닌 건 떨어져서 거의 뭐 똔똔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쵸. 8대 2라고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홀딩해서 결국 이 종목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이 회사가 다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락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분할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 모멘텀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이게 그러니까 분할을 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좋을지, 네. 지금 갖고 있다가 지금 사서 나중에 받는 게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분할을 내년 5월이거든요. 아직도 5개월이 4개월 이상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참 그럼 만약에 여전히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또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대표님이라면 3만 원의 목표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지지선이 좀 확보되는 거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매수 유지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3만 원의 목표 주가를 보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적 분할까지 그때까지 뭐 쭉 홀딩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조금 더 셈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위기의 시멘트입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일주일째예요. 네. 최근에 파업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시멘트 운송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게 첫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딱 시멘트업을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시멘트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진짜 뒷골이 시릴 정도로 너무 추웠는데 추웠어요. 네. 그래도 예상보다는 12월이 상당히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12월부터는 건설 현장이 약간 스탑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콘크리트를 부어도 이게 맞아요. 이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굳는 시간이 뭐 여름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2~3배 이상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좀 이런 콘크리트 시공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 레미코 업체도 운행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좀 건설 업체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설 자체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시멘트만
콘크리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철근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 내장재 이런 거 여러 가지가 필요한 진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보니까 좀 이쪽에 좀 강제 명령을 통해서 조금은 숨통을 좀 트이려고 하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 좀 네.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해서 이게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제천과 단양 부분에서의 시멘트 출하량을 봤을 때 평소 대비 10% 수준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10대가 갈 걸 지금 한 대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쵸. 거니까 굉장히 피해가 막심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올 4분기 뭐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체의 실적에도 우리가 좀 추정치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네. 매출의 변함이 거의 없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줄어드는 실적을 발표한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또 유가가 오르면서 또 그 관련된 비용이 늘어났고 또 이게 시멘트 업체가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은 공장 가동을 좀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그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을 좀 못했었던 것도 있고 해서 좀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딱 어떻게 보면 11월 그러니까 10월, 11월이 어떻게 보면 전체 4분기 매출을 대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파업이 좀 장기화된다라면 실적 감소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앞에 봤던 두 업체들도 오늘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 요소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유지하겠다. 목표 주가도 홀딩이다라는 의견 드렸는데 이 시멘트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이 역시도 언젠간 파업은 끝이 날 거 아닙니까? 네. 파업이 끝까지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단기 악재로 보고 넘어가야 될까? 그런데 그러자니 지금 안 그래도 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가 나온 걸 굳이 내가 버텨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의견 드리겠습니까? 근데 주가만 보면 네. 빠진 게 없어요. 주가만 시멘트주는요? 네, 그러니까 쌍용양해라든지 뭐 간 시멘트 관련돼서의 뭐 대장주들 혹은 뭐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또 뭐 레미콘 기업들 뭐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최근에 보면 오히려 우상향하는 기조가 좀 있어요. 쌍용 CNE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조정하고 뭐 맞아요. 횡보세, 뭐 성신양해 혹은 뭐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 기준으로 치면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시멘트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또 내년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더 큰 것인지 아니면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인지. 근데 파업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좀 업황 바닥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현재 주가 자체가 아주 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계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악재는 일정 부분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파업이 당장 내일 풀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감은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가 뭐 급락세가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서 좀 더 이 파업의 상태를 좀 더 좀 지켜보시자. 그래서 만약에 뭐 조기 잘 협상이 된다라면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이슈가 있을까를 감안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중립적인, 그러니까 관망이 좀 크긴 하나 그래도 악재 속에 많이 밀리지 않았고 오늘은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멘트주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다뤄봤고요. 유창희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